네. 자, 그러면 국선 변호와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만한 논점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국선 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공판 절차의 적법성, 이런 주제가 되겠어요. 자, 문제점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판장에 출석해야 되고, 또 특히나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만 이제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이 점이에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필요적 변호 사건 공판기일에 국선 변호인이 재판장에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또 퇴정 명령에 의해서 퇴정한 경우에 국선 변호인의 출석 없이 공판 심리가 허용되는가 라는 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 282조에 보게 되면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도 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심리가 다 끝났고 더 이상 뭐 변호인이 소송행위를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창 심리 중에 국선 변호인이 퇴정하거나 재판장 허가 없이요, 아니면 퇴정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 국선 변호인의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상 적극설, 제한적 적극설, 소극설,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적설은 말 그대로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국선 변호인이 스스로 퇴정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나 변호권의 포기다. 따라서 330조를 유추 적용해서 변호인 없이도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즉 이유가 뭐예요? 방어권의 남용이에요. 반면에 제한적 적극설은 뭐냐면 원치열 소극설,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한데 330조가 재판편에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심리가 끝난 경우에 330조를 유추 적용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이런 논의였는데요. 물론 이제 이 학설상의 이름은 달리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판례의 입장이 중요하겠죠? 예. 우리 판례는 허용합니다. 변호인의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퇴정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야 하므로 330조를 유추 적용해서 변호의 제정 없이도 증거조사와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요. 증거조사 그리고 판결의 선고. 문제는 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핵심은. 네. 이제 핵심은 이건데 우리 판례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만약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퇴정했다면 이른바 증거동의까지 가능하겠느냐. 우리 318조 2항 증거동의 의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가능하겠냐 이건데 우리 대법원은 여기까지 인정해 준다고요. 증거동의까지. 예. 그래서 적설의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방어권의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은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주제도 똑같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선정 사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대한 문제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정리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주제로 보게 되면 변호인의 지위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역시 단문으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형사소송법 전체로 봤을 때는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의미가 다 있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은 어떤 지위에 있을까? 앞부분에 그 변호인의 의의와 그 다음에 자격 및 선임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이건 참고해 주셔도 되겠고, 먼저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가 나오는데요. 예, 사익적 지위와 공익적 지위가 있다. 이겁니다. 사익적 지위와 공익적 지위가 있다. 이 사익적 지위는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는, 그죠? 방어권을 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보조자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또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익적 지위라는 것이죠. 이른바 진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 의무.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진실의 발견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실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위계를 써서 실적 진실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자신이 진범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변호인이 공판정에 나와서 피의자나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신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진술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해서 무죄를 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서 당일 자기가 수임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진실 의무예요. 자, 그 점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단답식으로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하예요. 변호인은 검사에 비하여 수동적 또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공익적 지위를 갖는다. 그죠? 따라서 변호인은 방어권의 남용에 협력하는 것은 공익적 지위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즉 구체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하는 경우에 위증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진범이 아니라고 확신할 때에는 무죄 변론을 해야 하며,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봉사하고 있는 진실 의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호의 진실 의무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실 발견에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이른바 소극적, 부작위적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권리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리권과 고유권, 그 차이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호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송기로 열람권의 범위 확장 문제인데, 변호인이 그 지위를, 즉 이른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송기록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기록은 명문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기록까지 열람 등사권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참여권인데, 종전에는 이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지만 2007년도 형사소송법에 개정되면서 이거는 명문화됐어요. 예. 자, 그러면 8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이라는 것이죠.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자,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보조자라고 이렇게 소송 주체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알아야 방어권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변호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른바 기록에 대한, 즉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무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요 35조와 266조의 3 내지 4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둔 거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관한 열람 등사권, 이것과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권, 이른바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증거 개시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절차만 잠깐 본다면 수사가 있고요. 공소 제기하고 그리고 제1의 공판기일이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 이게 수사 기록이 되겠죠. 공소 제기는 공소장 1번이거든요. 공소장만 제출하고 수사 기록, 즉 증거물 등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때 공소제기를 하고요. 제1의 공판기일 공소제기 공판기일 이후에 이걸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출됐다면 이게 바로 이제 소송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실제로 소송 기록이라고 해서 35조에서 나와 있던 그 내용인데요. 소송 기록은 원칙적으로 이때가 이제 소송 기록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소송 기록인데 이때는 법원이 보관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검사가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무사건은 35조에서 인정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 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건이 구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됐었는데 헌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 개시 제도예요. 그 점이.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 아직 공소제기 전이죠.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에 대한 열람무사건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규칙에서 어떤 거를 규정해 놓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거나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돼요. 그때 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열람 응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결론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기록 열람 응사권의 의의, 뭐 특별한 것은 없죠? 거기 잠깐 같이 보시면 이건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왜 인정할 것이냐, 역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쟁점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의 기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이냐? 먼저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응사가 되겠는데, 이거는 35조에서 명문화 시켜놨어요. 네, 이건 인정해 줍니다. 뭐 특별히 문제일 건 없겠고요. 다만 이때 열람 응사의 대상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모든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서류,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규칙 96조의 21에서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판사에게 제출된 영장청구서, 요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이 김포경찰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서류 자체가. 그래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시키려고 하다 보니 어떤 사유로 구속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청구서, 그리고 그때 피해자가 한 고소고발장,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리고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요. 다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이나 또는 다른 공무원 관계 있는 자의 도망에 염려가 있거나 또는 수사에 방해가 염려가 있다면 뭐죠? 서류의 열람을 제한의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지방법판사는 그 이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이천엄마 474 사건은 이게 이른바 김포경찰서 사건에서 나온 건데요. 요것만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요 96조 21 요 내용은 대개 이제 어떤 때 이게 이제 가능한 거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게 법원에 제출된 거예요.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법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판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이 이천엄마 474 사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갑이 물론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갑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된 시점에서 갑이 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죠. 그래서 요 구속돼 있는데 이때 수사를 김포경찰서에서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수사 단계에서요, 병은 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서류,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이 굉장히 유능한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청구하기를 이런 영장청구서, 그 다음에 고소장, 그 다음에 피의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참고인 진술조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열람 청구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헌재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헌마 사건이 6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서 밝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변호인에게 이른바 조력할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됐고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라고 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의 일부가 우리 규칙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들어왔다. 근데 참고인 진술조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고인, 다시 말하면 목격자인데요. 이 목격자의 신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한다면 피의자나 또 그의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목격자가 없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복범죄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것인데, 이 내용은 이른바 증거 개시제도로 도입된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읽었던 266조의 3 내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대개 수사 기록이나 증거 서류 등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검사 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고요. 그럼 검사가 이걸 열람해 주면 좋은데요.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나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변호인은 법원에 공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검사에게 공개하라라고 한다면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검사는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했다. 비공개했다. 그럴 경우에 여기다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그 공개 결정을 내린 그 증거물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사가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증거 제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호인은 검사에게 개시를 신청하고 그럼 검사가 이를 거절하게 되면 그럼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뭐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등산 아니고 열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건 뭐 큰 문제 없겠고 이렇게까지 오시고 요 절차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검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것이 국가안보라든지 증인보호의 필요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염려라든지 수사방해라든지 이런 사유를 들어서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각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개 결정을 하거나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사에게 열람 응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검사는 뭐죠? 공개 결정했으니까 그럼 이걸 열람 등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검사는 이항의 열람 응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없이 이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행사 관련해서 보게 되면 누구한테 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큰 문제 없어요. 이거 개정 전에는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당연히 검사에게 청구하는 거죠. 학설상 요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청구하는 거냐 아니면은 법원에 청구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건 공소 제기 후 서류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검사이기 때문에 서류를 갖고 있는 건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설과 수호법원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입장이라고요? 수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검사에게 해야 된다라고 판시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열람 사건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기본권으로 본다면 기본권 제한상의 한계가 정해질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건데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특히 중요하고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의협박, 사생활 침해, 또 수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지장 이런 우려가 있다면 그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열람공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상, 어떤 것을 기록 열람 증사의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서류, 증거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서류가 기록 열람 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물과 증거 서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제한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이하의 내용, 만약에 시험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라든지 보고 문서, 그 다음에 메모, 법률 검토, 내사 자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열람사건이 침해됐다면은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건데요. 법정화된 수단에 대한 실효성 검토인데, 법정화된 수단은 뭐라 그랬어요? 요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다. 증거 제출 금지예요. 요 규정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신청한 증거가 그죠? 여기 기각한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한다면 그럼 피고인은 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야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검사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효과적인 제도가 못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개정법에 대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요거는 이제 고전에 피고인 측에 대한 구제수단인데, 역시, 요건 참고만 해보세요. 피고인도 똑같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개시 여부를 증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요구한 서류 등의 열람응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는 거죠. 나도 네가 요청한 거 안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증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론상의 문제예요. 이건 학설상의 주장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단답형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형식 재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무죄 재판이 아니라 형식 재판으로 재판을 종결시키기 때문에 검사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형식 재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공소기각 판결이라든지 공소의 결정으로 이 재판을 끝낸다라고 한다면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황당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결국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이제 아직 입법화되기 전이니까 그건 공소권 남용 이론을 유추해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법원에 증거조사 의무를 부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과연 직권 증거조사 의무가 있겠느냐. 요건 294조 다음에 나온 조항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외에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그래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규정이 법원의 의무냐 권한이냐 이 문제예요. 즉 재량 규정이냐 기속 규정이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외적 의무설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요 판례 입장 한번 보실까요? 원칙적으로는 295조가
의무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했음에도 범죄 사실은 진정하기에 의문되는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더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건을 끝냈다라고 한다면 무슨 위반이라고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상고 이유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니 그러면 결국 상고 사유가 되니까 그럼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이지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법원은 무죄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죠? 무죄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증거 개시를 거부했을 경우에 법원은 검사가 정한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주장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죄처 원칙이 채택된 우리 형사소송법 하에서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증거로 제출해서 유죄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면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유죄를 증명할 만한 사유와 증거와 그 다음에 그 유죄의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같이 공존하고 있을 때 사실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가 있었더라면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봤을 때 법원이 적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그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효력을 다투는 헌법재판의 한 유형을 우리가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증거에 의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함에 의해서 침해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구제, 공법상의 권리구제라고 하는 일반 이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헌재에도 헌법소원으로 받아준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변호인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권한 또는 권리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기록 열람 등사권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접견교통권도 있어요.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피의자 신문지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논의가 되는 건데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많이 보완된 증거 기시를 통해서 보완된 내용이 이것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체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분적인 논점으로 단답형 형태로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주제 증거 개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2009년도 사무관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007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니까 이런 문제를 물었겠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봤던 피고인과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증거 개시 요구, 요게 중요한 거고요. 반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개시 의무도 있다는 거, 요거만 잠깐 한번 보죠.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넘어갔군요. 아, 여기 있군요. 여기인데, 예. 이제 검사가 반대로 요구하는 거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일자에서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등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 범위의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 절차에 하나는 것이고요.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 단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는 현장 부재, 심신 상실, 심신 미약, 여기에 제한된다는 것이고요.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이러한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한된다. 만약에 이런 증거 개시에 대해 검사가 불응했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평등의 원칙상 피고인 측도 검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서로 이제 뭐죠?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처럼 서로 자기 거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구제 방법이 검사가 증거 개시 요구 명령을 거부했을 때에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서류 등의 연락응사 또는 서면의 거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런 연락응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증거 개시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는 역시 해당 증인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결국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검사 측과 같은 거니까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사와 공소, 제3편 수사와 공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즉 2편에서 논의한 것이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라고 하는 항목에서 그동안에 출제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로부터 개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나오는 것은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누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담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송 주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소송행위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변호인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소송법상의 권리 또는 권한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봤던 증거 개시 제도를 중심으로, 기록 연락 사건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규칙된 점이 없는 것으로 보면 법원 내부에서 봤을 때 사실 피의자 신문 시 참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제도가 하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즉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논점을 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시험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시험이건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해요.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꼭 합격의 지름길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제 20여 년 가까이 수험가에 있으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정도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수사 절차로부터, 즉 수사와 공소제기라고 하는 또 다른 항목, 여기서는 이제 주로 검사,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그 다음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특히 강제수사를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되겠죠. 또 우리 법원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뭐가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물론 전부 다 아주 사tat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논점의 중요성의 강약에 따라서 좀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